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6월 19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노동 소식 그러면 민주노총 소식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국노총 소식 잠깐 전해드리려고 해요. 15일 날 금융노조, 한국노총 내에도 이제 금융노조가 있잖아요. 산별노조가 있으니까. 금융노조에 따르면 현재 그 한국노총의 상임부위원장인 허권 상임부위원장, 그리고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수석 상임부의장, 그리고 정덕봉 KB국민은행 수석차장,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원래 금융노조 출신들인 거예요. 한 분은 농협, 그리고 다른 분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KB 그 금융이죠. KB국민은행 이렇게 각각 3군데 소속되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각 출신 은행으로부터 최근에 면직 통보를 받았대요.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 3분이 예전에 금융노조에 있었을 때 2017년이니까 지금으로 또 5년 전이네요. 이때 이제 은행연합회를 항의 방문해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회사와 교섭도 하고 뭐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몸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뭐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업무방해나 주거 침입 뭐 이제 이런 죄목으로 최근에 지난 3월달 내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데 사용자 협의회는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3차례나 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2020년에 산별중앙교섭에서도 노사는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어요. 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노동자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내지는 뭐 그 손해배상, 뭐 손배, 가압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고소 고발을 서로 취하한다든지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뭐 재판에 걸려있는 재판들에 대해서 뭐 다 이렇게 취하한다든지 이런 합의를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금융노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난 15일자로 이 출신 은행들에서 갑자기 다 해고 그 통보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중에 한 명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용자 쪽에 힘이 실린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즉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사용자 쪽에 힘이 실린 환경에서 노조가 활동하고 있음이 이번 해고 사건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민주노총이 아닌 한국노총 소식임에도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격들이 지금 아주 초창기잖아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마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지역에서 노동조합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 뭐 사실은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아니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무슨 정권을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안이 있고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다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고 뭐 김대중 문재인 정부 때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해당 노조들마다 언제 노조를 왜냐하면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뭐 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합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여전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12%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럴 정도로 여전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는 보통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뭐 정리해고라든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방어를 하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권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싸우는지에 따라서 참 이 노조의 운명이 이건 뭐 누가 점지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노조를 만들었던 단위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었고 뭐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라든지 뭐 이거는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확 보장이 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차이는 어쨌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은 앞으로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당사자 세 분은요, 이 해고 무효,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도 하고 이후에 이 해고 무효와 관련해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싸우셔서 꼭 이기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문제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죠. 첫 번째는 지난 16일 날 이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경제정책 방향이란 게 뭐겠어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동시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유연 근로제 활성화라든지 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개정을 하겠다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동안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에서 얘기했던 소원들은 다 수리를 해주고, 이게 이제 군대 용어잖아요. 소원 수리. 그리고 노동자는 모른 채 하겠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최근에 내놓았던 경제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굉장히 반발하는 성명을 냈고요. 거꾸로 한국경총에서는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날 경제정책 방향의 발표 후에 비공개 토론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의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건 100번 맞는 소리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하나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류의 발언들을 내놓았죠. 이 윤석열 정부가 어디에다 자신의 좌표를 찍겠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제 검수완박, 그래서 검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거기에 딸려 나오는 게 경찰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사권 일부가 또 이제 경찰로 가기도 하고, 검찰의 굉장히 비대한 권한들이 경찰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한다. 이런 소식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경찰에도 지금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행정안전부의 논의 때문이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인데요. 이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에서 그 장관 직속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자문위원회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확정을 하고 장관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건데요. 이 얘기는 사실 이제 뭐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논의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 계획은 공식화된 셈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이 역사적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행정안정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시겠지만 내무부 기억나십니까? 예, 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때 이 내무부가 행정안전부의 전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내무부에서 경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정부의 입장에서 경찰을 꽉 쥐고 있었다는 거죠. 이 경찰에 하는 일이 뭐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고 뭐 등등 이런 류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의 권한을 특히 당시에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권력에서 꽉 쥐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행안부의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행안부가 아니죠. 당시에 내무부.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논의가 됐었죠.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뭐 쭉 87년, 88년, 89년 이렇게 오면서 87년 6월 항쟁에 기폭제가 되었던 것, 도화선이 되었던 게 바로 아시는 것처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었잖아요. 당연히 경찰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었죠. 경찰들이 고문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정부의 이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을 했겠죠. 이런 사건들을 딛고 1호부터 4년이 지난 1991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데요. 이때 경찰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무부 산하의 경찰국이라는 곳에서 꽉 쥐고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그 외청,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예전 내무부였던 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겠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30년 전처럼 경찰을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꽉 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 얘기가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만 딱 들어보더라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뭐 지금의 추세라고 하는 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우리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니네 맘대로 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무엇에 근거한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 경찰 본연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누구의 입맛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이게 바로 검수완박 사태의 이 검찰 권한과 관련해서도 본질이었잖아요. 근데 검수완박은 이렇게 가는가 싶더니 지금 물론 다시 윤석열 정부 내에서 검찰의 권한을 더 확대하겠다는 이런 뭐 의도를 공공연하게 숨기지 않고 있죠. 근데 경찰마저도 이제 손아귀에 쥐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랬더니 이상민 장관이 또 여기에 했던 말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국의 부활이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하는 건데 왜 경찰만 독립을 해야 되냐라고 말했다고 하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칼럼에서는 이런 겁니다. 모든 공무원이 경찰처럼 수사를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공공안전을 위해서 경찰은 물리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물리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이 물리력 자체에 정권의 이해,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는 순간 경찰의 힘은 언제든지 국민,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물론 뭐 지금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지금도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 정권의 충직한 개로 이거 개에 대한 또 모독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민중에 대한 비수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찰의 민주성은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래서 이 경찰, 예를 들면 검찰에서 경찰로 권한이 또 이양이 되면 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그럼 경찰의 권력이 더 비대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경찰의 권력은 어떻게 제어를 해야 돼? 이 방식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우리가 잡겠다가 아니라 정권이 잡겠다가 아니라 당시에 외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경찰위원회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심지어 국방부나 군대마저도 민간인 국방부 장관 이 얘기가 뭐냐면 민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에 의한 제어가 가능해야 된다. 경찰의 권한들도 이 경찰국 신설이 아니라 경찰위원회 자체를 조금 더 시민들의 이 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방법이 되겠죠. 이 얘기를 두 번째 얘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경향신문에서 논설위원이 이 대담을 나눴던 내용이에요. 누구랑 대담을 나눴냐면 농업경제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와 대담을 나눴는데요. 제목 자체만 들어봐도 뭐 아실 거예요. 이번에 식량 위기는 쉽게 진정이 안 된다. 지금은 농업을 보호해야 될 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식량 위기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하루 이틀 온 얘기가 아닌데요. 최근에 이 얘기가 또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번지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코로나,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사태였고 최근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밀 수출량이 뭐 5위 안에 드는 나라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당장 밀을 수입했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엔에 있는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요. 현재의 이 식량 위기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출을 제한했던 나라들이요 무려 3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근데 30곳 정도 되는 나라들이 수출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수출을 제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식량을 수출하고 있었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이 45.8%,
46%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 중에서도 곡물 자급률, 여기서 말하는 곡물은요,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쌀, 밀, 사실 뭐 쌀의 자급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위기감을 많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쌀 말고 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말로 100% 전량을 수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옥수수 얘기를 많이 하면 나 강원도에서도 옥수수 사 먹었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곡물 자급률의 옥수수는요, 우리가 사람이 먹는 옥수수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 특히 소 있잖아요, 뭐 돼지라든지 등등, 여기에 이제 그 사료로 옥수수들이 들어오는데, 이 옥수수도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이 대한민국의 축산업은요, 사실은 우리가 뭐 축산업 그러면 뭐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공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료를, 소나 돼지가 먹는 사료를 우리가 옥수수를 재배해 가지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수입해 가지고 소를 먹여 가지고 이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수입하는 이 사료값이 갑자기 올라가면 소에게 사료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축산업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난 기억나시겠죠? 2008년도에도 약 14년, 15년 전에도 식량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 축산업을 하시던 농민들이 소에게 사료를 줄 수 없는 상황에, 소는 또 뭐 배가 고프니까 막 쓰러지고 울고 그러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이런 농민들도 있었다는 게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농업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농업의 위기 상황 자체가 풀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지금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것 같긴 하지만, 이 식량 안보 문제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거는 해외 공급망 확보,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해외에 우리나라의 식량 기지를 만들겠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잠깐 말이 헛나왔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시행을 했던 일이에요. 이 얘기 아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에 2007년, 2008년 식량위기 때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식량기지 개발을 주도를 했는데, 와, 저도 요번에 이제 보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그 농업 생산에 직접 뛰어드는 건데,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대우 로지스틱스라는 이 자회사에서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는 섬나라 아시죠? 이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경작지의 절반을요, 99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논란이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외 식량기지, 이런 말은 약간 고상하게 들리잖아요. 전문적으로 이 해외 식량기지를 확보하는 거는 땅 뺏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도 이 그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2명 중에 1명 꼴인 나라였는데, 이 나라 국민들도 먹을 식량이 없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가지고 땅을 절반 정도에 대한 경작권을 그냥, 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사실은 해외 식량 기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유엔에서도, 이 유엔 식량계획 기구에서도요, 지난 2014년을 가족농의 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요건 또 귀에 약간 생소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당연히 미국보다 땅덩어리도 작고 뭐 기업농을 해야 되고, 기업농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가족농, 그 소규모 영농 때문에 우리는 농업이 어렵다는 등.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미 추세는 가족농의 해를 선포할 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업은 기업이 아니라 농민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농이 현재 전 세계 농장의 90%가 가족농이고요. 이 가족농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전체 생산량의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기업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유엔에서는 농민 권리 선언까지도 채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들으신 혹자는, 뭐 그래도 이 식량 기지가 해외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당사국이, 예를 들면 아까 마다가스카르 얘기했잖아요. 이 당사국에서 자국의 수요를 이유로 수출 금지령을 내리면 이 농산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내 기업들이
그 북한 바로 위에 있는 그 러시아 땅의 연해주 있잖아요. 이 연해주의 농장을 또 운영을, 이게 이제 해외 식량 기지인 거죠. 여기서 그 재배를 하는 게 옥수수나 콩인데, 이거를 들어오려고 했는데 올해 들어오려고 했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부과 조치 때문에 반입하지 못했던 사례가 이미 올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 다들 이해를 하시는 것처럼, 아, 식량의 문제는 해외 식량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뭐 공급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망할 대로 망한 농민과 농업, 농촌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책은 농업 정책이다. 농민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올해 국가 예산 중에서 농업 예산은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방위비는 14% 정도 되거든요. 농업 예산이 2.8%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식량 안보 얘기하잖아요. 그럼 방위비나 사실은 농업 예산이나 크게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사실은 국내 농업은 다 밟고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해 들여오겠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다 막 태양광 시설을 짓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제 자리를 잡아야 식량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농촌에 살아서, 화성은 농촌입니다. 농촌에 살아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식량 문제가 아니라 농업 문제, 농촌 문제, 농민 문제, 이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이 사회의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당도 저와 같은 고민일 거예요. 네, 특히 안주영 대표님은 저와 같은 고민일 겁니다. 네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제목이 팬덤 정치의 덫에 걸린 언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언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최근에 이런 거죠. 많은 분들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조중동 얘기를 많이 하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등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TV 뉴스나 거의 안 본다면서요. 신문이나. 주로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도 한 건데, 유튜브에서 소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튜브에서 내가 구하는 거잖아요.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봤던 뉴스와 비슷한 뉴스들을 계속 연결을 지어주면서 내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뉴스나 신문이 꼭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신문이라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교양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일보 앞에 두고 한겨레 신문 옆에 두고 하나하나 같이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속에서 주로 뉴스를 구하다 보니까 자기 편과 관련된 이야기들로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거대하게 이분법으로 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실은 팬덤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좌파 세력이 사회를 장악했어.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을 다 버리고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조국 사태라든지 이 극우, 친일, 잔재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 이 양쪽의 극단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어떤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좀 만날 수 있는 장이 그나마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장들이, 특히 이제 언론들도 이 팬덤 정치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런 장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 문자 보내는 당원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와 이제 크게 다른 양상은 아니겠죠. 저는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사회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를 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예전에 제 기억에 대선 불복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는 왜 대선 불복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촛불을 막 들었다가 이석규 의원 내라는 사건을 터뜨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엎어보겠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 대선 불복이란 용어가 있었는데, 저는 작금의 사태가 저는 대선 불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랑 상관없이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나가보면 2명 중에 1명은 이재명을 찍었고 2명 중에 1명은 윤석열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표 차이가 됐든 2표 차이가 됐든 이번처럼 0.73%, 1%로 차이가 안 나는 박빙의 승부 끝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이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촛불혁명이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없어질 줄 알았던 이 박근혜 잔당 국민의힘에서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까? 국민들이 왜 더 많은 표로 윤석열을 지지했을까? 뭐 이대남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뭐 20대 남성들을 주축으로 해서 뭐 이것도 이제 그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면 좋겠는데 왜 윤석열을 찍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좀 이 과학적인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분석이 왜 중요해요? 윤석열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게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든 야당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든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쪽의 극단으로 갈려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대선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물고 뜯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뭐 민주당도 자신의 미래나 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거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의 인천에서의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라든지 지금 현재 뭐 당대표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 왜 당선이 됐을까?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진보의 가치를 어떻게 좀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요 기사를 좀 가지고 와서 이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 5번째는 한반도 소식인데요. 제목이 지구상에 있는 1만 2천여 개의 핵무기 3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라는 제목입니다. 일단은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해마다 이 연감을 발표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이 그 핵 보유국과 관련한 현황들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감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핵 보유국 9개 나라가 보유 핵무기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989년도에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점점점 줄어들던 이 군축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 핵무기가 30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첫 번째 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국제면이 아니라 한반도로 한 이유는 핵 보유국 때문이죠.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명시했던 핵 보유국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국 외에 제가 아까 몇 개국이라 그랬어요? 9개 나라를 했죠? 이 4개 나라가 명시가 된 곳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과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 인정하고 있지 않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이번 2022년 연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세계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핵 보유국이라는 그 인정 속에서 그럼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찾아나갈 것이냐,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과 이 교류협력이나 남북병협의 문제는 어떤 수순을 좀 밟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유는 전제가 뭐예요? 북한을 아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명시적으로는 목표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군사적인 긴장이나 갈등들이 조금 더 격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인 현황이라면 여기로부터 이 한반도의 평화의 정책들,
그리고 우리가 뭐 오매불망 그리는 이 평화 번영과 통일의 정책들을 어떤 경로를 밟아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때가 됐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국을 필두로 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련과, 이제 소련은 아니죠,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동북아시아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고 중간에 대만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에서 폭발을 했던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한반도 평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소식, 국제면 소식까지 해서 한반도 소식까지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리고 아마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원래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조금 일찍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루두루 건강 조심하시고 늘 뽀송뽀송하고 시원상쾌한 시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